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적표 보니까 미증 씨는 정말 좋았네요. 특히 뭐 나스닥, S&P 500, 나스닥이 20% 정도 올랐고 S&P 500이 한 15%. 국내 증시는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아쉬운 감이 있죠. 예. 뭐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대만하고 일본은 지수 상승만 봐서는 상반기에 더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아마 오늘 송정희 대표님이 성적표 한번 짚어주실 것 같은데 나라별로, 예. 우리 뭐 코스피 이렇게 중간에서 좀 처지는 성적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니까 좀 속상하죠. 뭐 또 하반기에는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 우리 정민 앵커 말 이쁘게 하셔. 이러니 시청자분들하고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왜냐면 바람이 좀 반영이 되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예. 아우 근데 또 체크할 것도 진짜 많네요. 이번 이렇게 주에, 유심히 예. 듣고 있는데 뭘 이렇게 살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은지. 고용지표 의사로 예. 뭐 저런 거 다 챙기지 마시고 그냥 아침 8시에 저희 머니쇼 머니쇼 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체크가 되죠. 쉽게 체크되시죠. 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저기 뭐부터 살펴야 될까? 지난주 워낙 일이 많았는데 네. 순서는 그거 합니다만 저기 그래도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PC 물가지표.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뭐랄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 나왔고 네, 이게 네. 3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YOY로 전년 동월 대비 한 2.6%, 그다음에 전월 대비 0.1 뭐 이런 식으로 네. 시장이 정확히 예상대로 나왔다. 그게 이제 일단은 뭐 긍정적이었다 봐야 될 것 뭐 같고요. 전월비 0.1 뭐 0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인플레 다 잡았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 하나다 이거죠. 한 개월. 왜냐하면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뒤로 돌려보시면 네. 작년 마지막 4분기 그러니까 그 11, 12월 달이 되게 금리가 그러니까 그 PC 물가가 낮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파월이 자신감 갖고 피봇하고 뭐 네. 우리 끝난 그런 분위기 만들었다가 1, 2, 3월 때 완전 또 큰 코 다쳤었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4, 5월 달 오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준 FOMC 위원들이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예.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뭐 이따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이걸 다 보는 게 금리 좀 인하해줘. 뭐 이게 목표지 않습니까? 바람인데 금리 인하하는 이유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정말로 연착륙돼 갖고 잘 흘러가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시장에서 또 일부 우려는 이것이 소위 이제 연착륙을 지나서 빠르게 그 소위 디플레이션 또 내지는 경착륙을 가는 거 아니냐, 그 지나가는 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한 개 포인트만 갖고 너무 그러니까 일일비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지 않을까. 시장도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지금 저 페드워치 저 표를 봐서는 시장은 아직까지 연내 25p씩 해서 2번 정도는 기대하고 있네요. 9월, 12월 뭐 이 정도. 9월, 12월 정도. 11월. 예, 보통 그런데 기억하시지만 시장은 바람이 너무 이제 들쭉날쭉해서 연초에만 해도 7번 했다가 맞아요. 가장 최근엔 또 한 번 했다가 지금 또 다시 2번 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면 안 되겠다. 네네. 그건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만약에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 자체가 만약에 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거꾸로 이제 금리 인하로 잡을 수 있는 혹시라도 이게 원래 그 소위 그 고용 지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신규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네. 실업률이 예, 중요한데 예. 과거의 경험상 실업률은 한번 위로 튀기 시작하면은 수직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보면은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래도 얘기했지만
사장님들이 참다 맨 마지막에 그래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다 이제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단 고용에 대해서 좀 탄력적이고 해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일부러 껴안고 가는 것들도 코로나 때 워낙 못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보면 이게 이제 연준이 어찌 보면 자기들 자랑인데 결국 높은 고금리 정책이 드디어 지금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효과가 적당하게 나타나야지 이제 과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논란들은 뭐냐면 걱정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 과잉으로 나타날까봐 걱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금리 인하하자는 그런 이제 압력이 또 연준에 사실은 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적당히가 참 그 골디락스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네. 네. 근데 식당에서 그 왜 여전히 그 뭐 가스 넣어서 이렇게 켜는 탁탁 네. 켜는 그걸로 네. 팔팔팔 끓이다가 완전히 꺼서 먹을 수는 없고 밑에 은근히 불을 갖다가 켜놓고 음식이 식지 않을 정도. 그 은근히 불 줄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잘 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뚝배기 그릇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금방 잔열이 뜨거워져. 좀 남아있는. 양은 냄비보다는. 네. 예. 지난주에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후폭풍이 생각보다 세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 그냥 트럼프가 되는 걸로 지금 분위기는 이제 거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바이든을 지속한다면 가능성 매우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보고 있고 사실은 금요일 날 미국장을 봤을 때는 PC가 그 정도 나왔으면 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환호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금리는 떨어지고 네. 뭐 이렇게 됐었는데 반면에 목요일 밤에 있었던 말씀 주신 바이든과 트럼프의 조기 토론 이것도 네. 보니까 그 백악관에서 먼저 요청해갖고 이 성사된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쓸데없는 불씨를 키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되면은 재정 적자 더 심해지겠는 걸 그러면서 오히려 낮은 PC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금리는 오히려 금요일 날 더 튀었습니다 위로. 예. 네, 그래서 그건 PC보다는 트럼프 바이든 조기 그 소위 토론, TV 토론의 결과물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물가나 이런 이제 그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그러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금 그 토론을 갖다가 앉아서 그냥 뭐 딴 거 다 치우고 그냥 이어폰 꽂고 딱 봤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두 분이 악수 한 번 안 합니까? 만날 때도 그렇고 끝나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그런 식인데다가 또 하나 지금 대표님도 이상하게 여기시죠. 지금 4개월 지금 11월 초니까 4개월도 더 남았어요. 막상 선거는. 네네네. 그리고 두 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명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자마자 친 바이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CNN, 뉴욕타임스 뭐 할 것 없이 전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그냥 가갖고는 안 된다 싶으니까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는 것 갖다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이거 하는 움직임 같아요. 이거 지금부터 한 4개월 동안 미국 선거판에 엄청난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이 막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공화당 측이나 트럼프 측에서는 요대로만 갔으면 쉽겠죠. 아마 요대로 안 갈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나 마나 뭐 이제 어쨌거나 바이든만 아닌 누구든지 나오면은 또 판세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죠. 지금 뭐 얘기로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네. 지금 한 서너 명 정도의 그 소위 대체 후보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그 소위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이 찍히는 걸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그게 일주일 전인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2, 3개월 전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9월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미국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 대체 후보가 지금 되면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선거 자금을 다시 모아야 된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현재 이 부통령이 가장 대안이다. 왜냐하면 그건 같은 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이 모아놓은 선거 자금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현실적인 이슈 때문이라도 만약에 된다면 카밀라 해리스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일부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사실 6월 말 반기 말이라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라도 지수 좀 끌어올릴까 싶었는데 높게 출발했다가 오히려 쭉 예.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장중 흐름을 봐서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부터 이제 증시가 힘을 잃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뭐 지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TV 토론 보고 나니까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미국은 저 재정 적자하고 인플레 답이 없다라고 시장이 또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그 사이에 좀 뭐랄까 잘 뭐든지 해결될 거다라는 이제 낙관론이 지배하다가 한 2주 전부터 큰 변화 있었죠. 그럼 2차부터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연방 적자에 대한 의회 예산처의 전망이 불과 4개월 만에 크게 바뀌었다. 11번 차트입니다. 보시면 연방 적자가 원래 2월 달에 미국은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관리하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 의회 예산처라는 그런 독립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향후 올해 하고 향후 10년 뭐 이런 이제 장기 추정치를 내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불과 2월 달에 1.5조 달러 예산 적자를 예상을 했었고요. 예. 이게 GDP의 5.3% 수준인데 불과 4개월 만에 1.9조 달러 6.7%로 급증하는 그러면 이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지금 찍어야 될 부채가 많은데 거기에 추가로 남은 3개월 동안 미국은 그 회계 연도가 9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월까지 남은 7, 8, 9, 3개월 동안 네. 1,400억 달러를 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이걸 단기채 1년 미만채로 찍어야 네. 되니까 과연 이게 시장에서 해소해 줄 수가 있겠어? 이런 걱정. 이러다 보니까 뭔가 트럼프가 되면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 예. 이런 것들이 P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많은 걸 우리가 소화를 못해 이런 이제 것 때문에 금리가 이제 위로 튀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 미국에 우리가 늘 많이 했던 게 이제 미국 재무부의 그 소위 그 지갑 재무부가 그 소위 세금 걷거나 국채 찍으면은 현금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맡겨두는 데가 연준 안에 맡겨두는 그 계정이 그러니까 재무부 일반 계정 TGA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못 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부채 갚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 갚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그런 적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그건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나가야 거거든요. 되는 거. 이런 네.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 돈이 시장의 유동성을 풀리는 게 아닐 거다라는 걱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 영래포. 이거는 그러니까 영래포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건데 최근에 멈춰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지난주 거가 업데이트 안 된 건데 위로 오히려 올라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래포 좀 금리가 5.3%인데 시장 금리가 네네. 5.1이니까 오히려 단기 금리가 오히려 영래포로 다시 쏠려 들어가는 현상. 네. 그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유동성을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보여주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S&P 500이랑 소위 이제 미국의 순유동성. 네. 저기 안에 이제 영래포도 있고 일반 계정도 있고 밸런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BTFP 다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보시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못 받는 예. 이유가 저 순유동성이 떨어지면서 힘을 못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버티고 있는 게 S&P 500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거 유동성이 진짜 좀 떨어지나 보다라는 거를 반응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채권 시장에서 바로 반응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간 거 아닐까. 요 세 개를 다 묶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림인데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요. 뭔가 하반기에는 대선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낙관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 유동성이 따라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오히려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에 풀려야 될 유동성이. 그러다 보니까 저런 괴리가 커졌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조정 우려를 하는 분들이 좀 일부 늘었고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게 그쪽 헤지펀드 부분에서는 7, 8월경에 그러한 적어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저런 배경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7, 같습니다. 8월. 네. 아무래도 지난주 주말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 중에 아니 JP 모건의 그 콜라노비치야 지금 계속해서 2022년에는 그 오르는 장에 빠진다 했다가 바보 됐고 작년에는 또 뭐 오르는 와중에 또 내린다 그랬다. 내린다 했다가 네네네. 2년 연속 헛다리 짚고 나서 계속 지금 이제 내린다 쪽으로 고집을 피운다니까 좀 그렇다 치고 네. 어지간하면 장 좋게 보는 어지간하면 정민 앵커처럼 그렇게 이쁘게 얘기해주는 골드만삭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 이러고 나오니까 양대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같이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 생각에서 고양이 지 생각해줘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벌써 하방으로 포지션 구축해놓고 호객행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헤지펀드들은 확실히 빅테크를 최근 한 달간 엄청 팔았습니다. 네. 비중을 많이 줄이긴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본인들은 포지션 잡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게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뭐 군부를 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고 말씀 주셨으니까는 실제로 상반기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는지 나라별로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대학교 보면 이제 1학기, 2학기 있으면 1학기 성적표가 예. 이제 드디어 1학기. 예. 1학기 성적표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또 부러운 데들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보면은 1등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이 거의 지수가 27%, 28% 보셨습니까?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저것도 TSMC가 또 멱살 잡아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SMC 포함해서 상위 5개가 상위 5개가. 다 이 테크주입니다. 와우. 기술주니까 네. 특히 반도체 관련된 뭐 이런 네. 다 관련된 주들 그러니까 호나인이 뭐 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올랐고요. 호나인은 2배 올랐더라고요.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TSMC가 한 60%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가 한 18% 올랐고.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 이제 미국 나스닥 이거 합쳐 보면 여기가 다 기술주지 않습니까? 네, 네. 네덜란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다 기술주 중심으로 상반기가 다 결국에 AI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데들이 다 올랐다.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하위권으로 확실히 밀렸는데 5.4%인데 이따 보겠지만 이게 다 6월 달에 오른 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좀 아쉽긴 하다. 상반기 성적은. 반면에 저 맨 우측으로 가면 그나마 우리는 그러니까 위에 보면 배 아프지만 저 아래 보면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다 싶은 게 프랑스는 지금 올해 이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이제 극우 쪽에서 이번에 주말 사이에 1차 총선에서 예, 보니까 압도적이네요. 예, 국민연합이 네. 그래도 과반은 못 넘어서 다행이긴 예. 한데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하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가 제2의 그러니까 프렉짓 네. 블랙짓이 아. 아니라 프렉짓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그런 유럽 위기, 우려,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가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결국은 모든 것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또 이와 연관된 밸류 체인이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 증시가 상당히 좋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네덜란드가 항상 보면 이렇게 지수 이렇게 순서를 세워 보면은 늘 상위권이더라고요. ASML 있고 ASML 있고. 예, 그 외에 뭐 제가 기억에 ASML 있고 쉘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또 무슨 전자상거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꽤 유럽 쪽에서는 큰 데들이 좀 있습니다. 야. 이들이 다 이제 성과가 좋았거든요. 예, 예. 네네. 그저 뭐- 바이오도 좀 큰 데가 있고. 네. 저 막연하게 튤립의 나라, 풍차의 나라,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핑크의 나라 네. 이 정도였는데 튤립의 나라, 풍차의 나라. 유럽의 대만 같은 데인 의외로 거죠. 네. 의외로 강국이네요. 기술 유럽의 강국이네요. 대만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만이라는 표현이 딱 좋네요. 네, 네, 예. 아니,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엔저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외환시장 오늘부터 또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통상은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환율이 약세로 가면,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면
다들 좋아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걱정되는 건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 상반기에 킹 달러는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달러 지수가 4.4% 올랐는데 제일 많이 약세를 보인 즉 달러 대비 환율이 많이 오른 데가 브라질 레알 이 15%나 올랐습니다. 이유는 이게 룰라 대통령이 들어오고 2년 동안 올 초반에 뭘 했냐면 그 브라질의 가장 큰 기업이 석유 생산하는 페트로브라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배당하는 거를 못 하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배당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아하. 이게 정책이 이거 외국인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환이 급등을 했고요. 멕시코 페소도 이번에 총선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 바뀌면서 약간 저렇게 많이 올랐고 지금 일본 엔이 근데 보통 이제 멕시코나 브라질은 그나마 신흥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일본이 저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14%나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첫 번째는 재정 적자인 것 같습니다. G7 중에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GDP 대비 260%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로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저쪽은 해야 될 게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거나 예. 아니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정부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못 올리고 그다음에 달러에 대해서 그러면 줄이는 좋은 방법은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얘기하셔 주셨는데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1조 달러나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팔고 예나 사면 됩니다. 예나 사면. 근데 이거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 사실상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 그럼 못 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소위 그 한머니들이 지금 엔화 약세에다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킹달러는 유지되지만 정부의 정책이 의도든 타의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런 회사들이 저런 국가들이 길게 놓고 보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정부 당국이 외환 당국이 저 관리를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도 워낙 높이 올라가는 데들이 있어가 우리가 지금 6.7이 낮아 보이지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도 넉넉고 있으면 안 되고 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이제 거래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데 우리 그러게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또 뭐 저도 이제 외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이 24시간 환거래하게 해달라.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규모 열어주고 네. 그다음에 뭐 미리 사전 신고하고 이런 거 좀 필요 없게 해달라 뭐 이런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로 가고 싶으면 미리 사전적으로 해야 될 조치 중에 하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워낙 IMF 때의 그런 그 악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외환관리법 위반하면 엄청나게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그런 과거의 그런 그 걱정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잘 못 열긴 하는데 길게 놓고 보면 그걸 열어줘야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돼서 이번에 일정 부분 조금씩 열면서 사실은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런 환율 감안했을 때도 혹시 나라별로 수익률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환 감안해도 대만은 여전히 1등이고요. 예. 하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2등으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21%, 뭐 미국은 자기 달러니까 그대로. 근데 아까는 우리가 로컬 커런시, 자국 통화 화폐로 표시한 지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냐면 그 자국 통화 그 화폐로 표시한 지수 상승률에서 환율 상승률을 뺀 거거든요. 네. 네.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저 아래로 쳐져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투자했으면 상반기에 마이너스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당연히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일본도 사실은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아까 2등이었는데 18%였는데 지금 4%로 그러네요. 뚝 떨어져서 중간에 오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려면 아하. 일단 환 관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지금 그러니까 국채는 찍지 않고 외평채 위주로 찍는데 그것이 계속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월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땐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월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6월
달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나스닥, S&P 500이 좀 주춤했을 때요. 그게 이제 저는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 네, 생각하는데 월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대만 다음으로 2등이다. 월간으로 보면 네, 좀 보시면 6월만 따지면 6월은 오히려 6.2%.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확산 너무 이제 미국 뭐 그 일본 뭐 대만 이쪽으로 몰렸던 것이 좀 나머지로 확산되는 거 아니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좋았고. 예. 근데 다행히 일주일은 많이 빠졌어요. 이게 남이 빠졌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저쪽에서 빠져야지 우리 자금으로 좀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주간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서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6월을 끝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야만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 재밌는 게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S&P 500이 장중에 5,500 갔다가 5,500 포인트를 한번 넘어갔다가 터치를 5,460으로 마감하고 예. 나스닥은 18,000 한번 넘어갔다가 네. 17,730. 다우는 이제 4만 포인트 한 두 번 찍고 지금 좀 흘러내렸습니다만 이렇게 S&P 500 5,500, 나스닥 18,000 이렇게 뭔가 이 매듭 숫자가 약간 이렇게 저항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파생이 엮였나 한번 찍어는 봤는데 올라서지는 못하고 우리는 같은 논리로 이 2,800부터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이제 그 기사 읽다 보니까 네. 미국이 S&P 500이 상반기에 15% 올랐잖아요. 네. 이게 미국의 120년 역사상 21번째랍니다. 별로 있지 않는 엄청 상위권인 거죠. 21번째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좋았던 장이다. 상반기가 좋았고 또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원래 상반기는 좀 밋밋하다가 하반기에 네. 보통 올라가는 경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상반기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뽑아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역으로 보면 물론 이제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수 있다. 과거에도 이렇게 상반기 오르면 하반기도 오른다는 게 평균적인 통계치가 말해주지만 역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이것저것. 네네. 이런 것들 매크로적인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 소위 평균 회귀, 네네. 민 리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균으로 되돌아간다고 치면은 상반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평균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말씀 주신 요 정도 포인트에서 상당히 좀 저항선, 뭐 이제 저항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크했던 유동성. 사실은 원래는 지금부터 유동성이 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대선을 쫙 앞두고 소위 말하는 돈을 막 펑펑 뿌리는 뭐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아까 줄어드는 걸 보셨을 때 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7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786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4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호가에서 보합이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1%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9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8,1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지금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2.8% 반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18만 9천 원, 에코프로도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만 1,300원. 알테오젠이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5천 원이고요. HLB,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HPSP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8,500원.
88,55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8,600원, 삼천당제약 2.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원, 클래시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호가로만 봤을 예. 때는 그러다가 또 이제 못 움직이던 2차 전지에 조금 가나요? 그럴 그러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러면 반도체 쪽 그거 하려면은 우선 미국 쪽에서의 반도체부터 한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엔비디아가 일단 140불에서는 막혔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시즌을 보면서 네. 향후 전망이 나와야 될 텐데 네. 마이크론에서 이미 한번 우리가 글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사들이 못하는 게 아닌데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 실적도 잘 냈고 전망은 네. 나쁘지 않은데 네. 시장 기대가 너무 높아요. 글쎄 그 정도 갖고 그렇게 마이크론을 그렇게까지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기 너무 때문에 높다. 그렇다. 그러니까 눈높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조정이 되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있어야 되니까 예. 적어도 그런 것들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반도체주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헤지펀드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소위 기술주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덜어내는 그런 상황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반기 업종별 수익률도 좀 볼게요. 역시 앞에서 봤던 시장에서 봤던 거 결론 그대로인데요. IT 쪽. 결국은 IT 쪽 크게 예. 두 개, 빅테크가 들어있는 두 업종, 통신 서비스, 정보 기술 두 개가 거의 시장을 다 끌고 갔다. 예. S&P 500보다 더 나왔던 거는 저 두 지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나쁘진 않았는데 워낙 저 두 지수가 주 업종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저쪽에 빅테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쪽이 다 끌고 갔다 보여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하반기도 시장이 되려면 저 앞에 두 업종이 가기보다는 나머지 저 11개 중에 그 결국 9개가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확산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군불이 아랫목이 뜨뜻한 게 윗목까지 좀 뜨뜻해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하반기가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 미국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7이 아니라 M5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페빌러스 5? 뭐 이렇게 페빌러스 5. F5. 아, F5. 네. F5 뭐 이렇게 페빌러스가 무슨 뜻이죠? 뭐 이렇게 뛰어난 뭐 이런 아름다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그래서 뭐가 빠진 겁니까 두 개? 두 개는 애플 테슬라 뭐. 애플하고 테슬라가. 네네. 근데 그래서 왜 애플이 왜 빠졌을까요? 네? 애플이 왜 빠졌을까요? 애플이 기본적으로 성과가 안 좋아서. 아, 네, 지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M7 차트 좀 열려 있네. S&P 500보다 못한 게 두 종목인데 애플이 연초 대비 9.4% 올랐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20% 아직도 마이너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요걸 보통 이제 F5라고 좀 결국은 성과 좋은 종목이 우리 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가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계속 확실한데 엔비디아가 2주간 마이너스를 한 주도 지금 마이너스 2.2지만 2주간 마이너스 폭을 하면은 한 4, 5% 넘겠죠. 그래서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는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실적 시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제가 계속 저번 주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해서 돈 버는지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점검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들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연동돼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우리가 보여야 될 관전 포인트는 수요처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당히 또 앞으로가 상당히 험난한 시장이 예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저기 M7에서 빠진 애플하고 테슬라가 조금 흐름이 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었잖아요. 꿈틀대기 시작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애플은 이번에 사실 AI 전략이 좀 상당히 잘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예. 오픈 AI하고 손잡으면서 돈도 안 주고. 아, 그렇죠. 예.
지금 메타하고 얘기하다가 메타는 애플이 발로 찼어요. 네. 개인정보 관리 제대로 해갖고 와. 뭐 이러고 발로 찼습니다. 오. 구글하고 아직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오픈 AI가 제일 잘 나가는데 오픈 AI하고도 돈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했으니까 나머지도 내가 그냥 열어줄 테니까 공짜로 들어와. 뭐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판을 열어놓는 그 소위 중국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문 제주는 고민 없고 네네. 돈은 애플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네, 그런 아이폰을 쓰면 챗 GPT를 더 쉽게 쓸 수 있다라는.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은 스마트폰 시장의 MS가 60% 이상이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네네. 북미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플이 확실히 좀 그런 측면 AI 전략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돈 크게 안 들이면서 이런 하는 영리한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에 8% 오른 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 있고 사실 앨런 머스크가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예. 보너스 안 주면은 나 떠날 거야 뭐 이거였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랬을까요?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네, 요즘 완전 분위기. 딴 데 정신 팔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주총에서 승리하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러면서 저 오른 건데 머스크가 다 끌고 가는 회사니까 아직은 실적 시즌 앞두고 있고 여전히 MS는 줄어들고 있고 펀더멘탈은 지금 테슬라가 좋아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 상승폭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애플 아이폰은 소장님도 그 오픈 AI 챗 GPT 쓸 수 있으면 바꾸신다고 했어요. 예, 지금 원래 갤럭시 유저신데 네.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네. 해보려고요. 네. 지금 또 뭐 사실 화면에도 나왔지만 무슨 이렇게 AI가 만들어내는 그래픽들이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 취향에는 안 맞아요, 솔직히. 아, 예, 예. 너무 빤해요. 네네. 너무 빤하고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거는 AI가 만든 그림이네가 너무 뻔하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뻔해서 저것도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도 뭐 챗 GPT 그러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별로 이게 어려워요. 이거 익숙한 사람은 예. 저거 어려워요. 아이폰이요. 아이폰 예. 어려워. 근데 아이폰이 익숙해지면 혹시 훨씬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오늘 일단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 좀 개장을 한 상황인데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굉장히 짧은 거래일이 맞게 되죠. 독립기념일로 7월 4일 휴장을 하고 그 전날에는 이제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체크해봐야 될 지표라든지 이벤트는 많습니다. 주말에는 미국 쪽에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뭐 그 전에 민간 고용도 발표가 되겠고요. 앞서 나온 PC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죠. 일단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내림세로 2,792포인트, 코스닥 보합이네요. 84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갑니다. 81,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8% 떨어집니다. 23만 4,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6% 올라갑니다. 32만 8,500원, 현대차가 0.8% 떨어지네요. 29만 2,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3% 상승합니다. 6만 3,800원이고요. 기아가 0.6% 하락합니다. 12만 8,4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72만 9,000원. 셀트리온이 0.8% 상승합니다. 17만 5,700원. KB금융 1.4% 올라가네요. 7만 9,600원, 7만 9,300원.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하락합니다. 36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거래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18만 3,600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0.4% 좀 떨어지네요. 8만 9,700원. 알테오젠 0.5% 하락합니다. 27만 9,000원이고요. HLB가 2% 상승합니다. 5만 9,700원. 엔캠 0.2%
소폭 떨어집니다. 22만 4,500원. 엔캠 보합 양봉이네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지아 강보합권이고요. 리노공업 0.2% 소폭 올라갑니다. 23만 5,500원. 삼천당제약이 4%, 3% 강세입니다. 15만 500원. 클래시스도 0.7% 올라갑니다. 5만 1,200원. HPSP가 1.4% 약세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CXL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오킨스 전자가 20% 급등을 합니다. 8,790원이고요. 네오셈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2% 급등하면서 1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TLB도 3.6% 상승합니다. 그리고 엑시콘 지금 7% 강세입니다. 19,930원. 코리아 서킷도 3.8% 올라가면서 15,67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4% 강세 2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QRT도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자, 그리고 해운주 흐름이 좋네요. 지난주에도 이제 해운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STX 그린로지스가 12% 급등합니다. 16,8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뭔가 좀 STX 그린로지스는 조금 물류 관련주 쪽으로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HMM이 2.9% 상승 2250원 그리고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1%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2,935원, 2,705원. 페노션 소폭 오름세고요. KSS해운은 오히려 좀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해운주들 흐름 좋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움직이네요. 휴림 네트워크스가 21% 급등합니다. 13,7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Y가 7% 강세입니다. 지금 4,660원. 그리고 지금 HD 현대건설기계가 3.4% 올라가고요. SG도 4.9% 상승하면서 1,35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도 2% 강세고 해인도 1% 올라갑니다. 다산네트워크스도 2.3% 상승하면서 3,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데모도 3.4% 올라가네요. 그 밖에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물류 관련주 앞서 제가 STX 그린로지스 말씀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올라갑니다. 현대글로비스가 5% 상승하면서 2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꾸준하게 올랐다가 이제 금요일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4% 약세를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낙폭을 하루 만에 만회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23만 500원 그리고 3일도 올라가고요. 오늘 물류 관련주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 현대글로비스, 태웅로직스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웅로직스도 2.9% 상승하면서 4,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CXL 물류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해운주, 오늘 LCC 업체도 좀 움직이네요. 지금 티웨이 항공이 7% 강세입니다. 2,635원이고요. 지금 뭐 에어부산, 제주항공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1%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한항공이 2% 이상 올라가네요. 대한항공은 이제 FSC 업체죠. 23,750원 그리고 아시아나 0.7% 상승 보여주네요. 지금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과 대한항공 흐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로봇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휴림 로봇이 5% 강세입니다. 2,310원. 앞서서 휴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봇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으로도 엮여 있는데 휴림 네트워크스도 좀 상한가네요. 그리고 DRC가 5% 강세 6,130원이고요. 유진 로봇도 15% 급등합니다. 지금 8,210원. SPG도 0.4% 상승 중이고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4% 강세입니다. 1,1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휴림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브리봇 1.8% 상승합니다. 지금 2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 다시 움직이네요. 꿈비가 5.7% 상승합니다. 9,160원이고요. 캐리소프트가 4.7% 상승 4,045원. 제로투세븐도 3.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가바 컴퍼니도 3% 상승으로 4,7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팜도 1.5% 상승 중이고요. 깨끗한 나라 3% 상승 2,6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1.2%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다시 움직이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13% 급등합니다. 65,600원. 한국 화장품도 5.6% 상승 9,290원.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도 5% 강세로 3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리오피아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투도 1% 이상 올라갑니다. 47,550원. 에이블 CNC도 상승 중이고 마녀공장 토니몰이 다 올라갑니다. 한국콜마도 4% 강세고요. 코리아나 코스맥스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까지도 4.7%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7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99억 원, 264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41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6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32억 원 매도 우위, 기관 1억 원 순매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8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할게요.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5원 30전 상승한 1,48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우리 송 대표님도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네요. 지금 수출? 6월 수출이. 예. 네. 수출 저러네요. 5.1% 증가하고 수입은 7.5% 감소하고 그렇게 해서 무역 수지가 무려 80억 달러 흑자입니다. 와우. 대단하고 역시 반도체. 반도체가 134억 2천만 불이나 역대 최대로 수출 달성했네요. 참. 야, 그런데 환율은 뭐 지금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달러 강세를 쫓아가나 엔화 약세를 쫓아가나 이거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야 돼. 바깥으로 투자가 많은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투자도 그렇지만 뭐 기업들이 어쨌건 뭐 투자 차원이 됐건 근데 아까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수입이 줄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서요. 수입이 줄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불황량 흑자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뭘 많이 사고 그렇죠. 만들어서 예. 더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네. 그럼 있는 거 좀 파는 셈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게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놓고 보면 둘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수출 수입이 다 같이 성장해야 좀 건강한 그러한 지표 네. 분위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금융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안 그래도 참 이거 시청자분께 정정 말씀드려야겠네. 우리 금요일 날 방송 중에 예. 배당 관련해서 예. 결국 6월 말 거래일 예. 기준으로 6월 28일 날 갖고 계셨어야 하니까 수요일 날 이틀 전인 이영업일 전인 수요일 날 샀어야만이 그 이제 배당에 해당되는데 아, 예.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저희도 좀 헷갈려 했던 부분인데 거래일 기준이 맞는 거래일 거죠. 기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뭐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셨으면은 그거 하겠지만 뭐 28일까지 사면은 된다 하는 그러니까 기사들도 많이 잘못 나왔어요. 많이 잘못 예. 나왔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 금융주 부분이 지난주에 좀 이렇게 훌쩍 뛰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던데 혹시나 무슨 뭐 짚히시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달라드는 이유가. 뭐 상반기에 네. 국내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밸류업스러운 뭐 그쪽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뭔가가 알맹이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속 기대할 수 있나요?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하는 거는 그렇게 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뭘 사는지가 뻔한데 제가 밸류업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 업황이 좋거나 아니면 주주 환원을 스스로 잘해주거나 아하. 이게 이제 자동차나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음. 그런 걸 잘하던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잘하던 예. 기업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제일 좀 이런 표현 좀 만만해 보이는 들고 가서 혹시라도 예. 빠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쪽이 다 그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 PBR하고 다 같은 PBR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주주 환원이 잘 되는 또 그 매니지먼트가 그 경영진이 그 소위 그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쪽에 사실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사면서 KB금융도 사네요. 예. 그 미국 경기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뭐 사실 이제 고용 지표도 나오게 되고 최근에 나온 소비 지표나 소매 판매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좀 경기가 냉각되고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앞서서 보니까 나이키가 주가가 한 20% 예, 빠졌죠. 많이 부러졌고 예. 맥도날드 주가가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맥도날드 주가가 맥도날드 표시처럼 됐습니다. 예, 맥도날드 표시처럼. 네, 거꾸로. M자 이렇게 예. 이렇게 투자 입장에 속 터지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빠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들이 좀 주가가 좀 부러지고 있어서 걱정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던 게 JP모건에서 이게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모델 기반들이 다양한데 모형이 한 3가지로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뉴욕 연준이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장단기 금리차, 수익률 곡선 가지고 하는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보면 상당히 지금 침체 확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네. 반면에 S&P 500이나 그 트리플 B가 그 투자 등급 중에 제일 아래 낮은 투기 등급에 가까운 언제든 투기 등급이 될 수 네. 있는 그 스프레드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면 절대 침체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일반적인 경제 지표들 그 일자리니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 지표 기반은 딱 중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뭐 이 정도거든요. 이제 이것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가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시장의 압력은 확실히 좀 들어가고 있다.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금리 좀 빨리 인하해줘. 왜냐하면 혹시 그러다가 침체 오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가져와 본 거고 적어도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통상 이게 침체를 앞두고 인해봐야 일단 한번 박살 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인데 미리 보험성이라 표현하죠. 네네. 미리 인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그런 목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말씀 주신 대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경제 그 예측 모델에서는 확실히 침체를 계속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연준이 고민에 분명히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그런 그 딱 모드를 챙기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시나리오별로. 드립니다. 제가 연준 인사라면은 특히 뭐 파월 같은 입장이라면은 그리고 연준이 뭐 같은 이익 집단이라고 본다면은 뭐 연준의 독립성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뭐 흔히 하는 얘기고 전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분위기로 예를 들어서 되면은 선물 삼아 줘야 될 것 같고 또 되자마자 닥달을 할 거고 그때 쓸 수 있는 카드로 해놓고 지금 요 애매한 상황에서 했다가 무슨 또 정치적인 어떤 오해를 받거나 무슨 뭐 그거 하느니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그 성격이 뭐냐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그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하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시장에서 네. 금리 인하해줘 하고 일주일 보면 연준 앞에 와서 맨날 징징거리는 건데 이게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연준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금리 인하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침체전 인하, 보험성 인하인데 네. 결국은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하하는 거. 그다음에 미리 연착륙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인하하는 거. 2가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자산군별로 성과가 19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달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두 인하, 그러니까 소위 그 이유가 서로 달라도 무조건 좋았던 자산군은 채권이다. 예. 채권은 2가지 모두에서 좋았다. 국채, 아. 투자 등급 회자채 다 예, 금리가 예, 내려가다 보니까 예. 무조건 채권은 좋다. 그게 첫 번째인데 주식은 그때 달라요. 아하.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이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험성이 나면 미국 주식이든 전 세계 주식이든 다 괜찮은 네네. 좋은 성과를 내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인하하는 침체 직전에 하는 인하는 시장이 박살이 나더라. 이게 보시면 차트가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침체가 몇 번 안 왔는데 침체 왔을 때 인하면 항상 저런 식으로 심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번에 만약에 온다 했을 때 금리 인하가 오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걸 갖고 온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후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업종별로도 어떤 반응이 오느냐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게 보험성 인하가 오면은 제일 좋은 거는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예. 채권이 좋았듯이 부동산이 제일 좋습니다.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 기술 뭐 이런 쪽 당연히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예. 상태에서 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침체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 차트인데 정반대로 갑니다. 아까 이렇게 좋았던 건 다 제일 많이 박살나고요. 부동산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그나마 버티는 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이 버티고 나머지는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갔던 것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박살날 때는 확실히 정반대의 그러한 업종들이 좋다는 걸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자체 그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일어나는지를 꼭 염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대응할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잘 예.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